오늘장에서 꼭 챙겨봐야 하는 이슈들 모두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랭킹5 출발합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월 출발부터 굉장히 좀 힘든 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좀 섹터들을 대응을 해야 될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은 만큼 시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결국에는 또 환율이 치솟고 주가는 내려가고 지수도 3% 넘게 하락하는 흐름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시행에 따라서 시장에 충격이 큽니다. 사실 원래 캐나다와 멕시코 쪽에 관세 부과하겠다 이거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정도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한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앞으로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변동성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알고 있던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는 것인가,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는데요. 예. 또 사실은 약간 관세를 바로 안 할 것처럼 또 스탠스를 보였던 예. 게 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그렇게 이제 관세를 진행을 하는 부분, 뭐 물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하기야 하겠지였지만, 또 이제 단기적으로 안 할 것처럼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뭔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이런 신용잔고만 살펴보시더라도 1월 1일부터 뭐 이제 오늘까지 보시면 신용잔고가 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1조 이상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었던 부분에서 만약에 관세가 무조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저는 신용잔고를 많이 안 땡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좀 긴가민가한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연휴가 있고 나서 거의 거래일 없이 이렇게 또 타격을 받다 보니 좀 대응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간으로 끝나지 않을까,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이번에 썼던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압박을 넣으려는 부분이 있고, 트럼프 1기 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때는 중국의 경기가 그래도 꽤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치고받고 싸웠죠.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완전 박살이 났고, 이제 뭐 코인에 대한 이런 뭐 주도권도 뺏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중국의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을 강하게 했을 때 중국 자체도 오래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이런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 기업들도 엄청나게 출혈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출혈 경쟁을 계속 할까에 대한 부분도 조금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저는 오히려 4월, 5월 돼서 한 번 더 세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출렁임이 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늘 시작은 아시겠지만 딱 8시 땡 치자마자 미니 선물부터 이제 급락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 반등도 하고, 또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보복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셨겠지만 반도체 부분,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연휴 기간에 나왔었던 그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그런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15개 품목 중에서 이제 반도체와 IT, SSD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품목은 하락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거래 휴일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일평균이 높아졌다라는 거에서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몇 달 동안 유지된 거는 반도체 부분만 좋고 나머지 다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했을 때 과연 반도체가 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나라 GDP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긴 휴일 또 보내고 나니까 이런 좀 정신없이 딥시크 충격 한번 받고, 또 관세 폭탄에 대한 이슈 때문에 출렁임을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또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뭐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협상 진행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철순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관세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내용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EU도 자유롭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충격이 얼마나
얼마나 더 이어질까? 사실 뭐 오늘로 마무리가 된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아무도 그건 예단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요. 양지수에 대한 전망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관세 해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시행이 이제 바로 시작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 근데 상대적으로 낙폭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양시장 지금 모두 다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도세를 포함하면은 조 단위로 지금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가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미 오늘 낙폭이 좀 심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새해 들어와서 최저점 구간과 그렇게 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관세 충격에 조금 민감한 종목들은 당연히 비중을 더 늘리면 안 되겠지만, 일단은 실적주에 좀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을 좀 가시다가 확실하게 양 지수가 좀 바닥권을 만들어 주고 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본격적인 매수 전환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충격을 받았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담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환율 추이라든지 당분간의 어떤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이 관세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들,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의 어떤 발언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 지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지금같이 투심이 약할 때는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적으로 이런 매크로적인 변화들도 여러분들이 추적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이러한 충격은 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뭐 기회다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실적주 위주로 보고 확실히 그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돌아섰을 때 우리도 함께 좀 방향을 따라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건 아무래도 환율이 다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좀 1,43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또 순식간에 올라가네요. 오늘 1,470원을 장중에 또 넘어서기도 했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또 얼마나 또 상방 열어둬야 될까? 하창원 본부장님, 1,500원이라는 숫자를 또 한 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좀 급격하게 이제 영향받고 있잖아요. 네. 예, 1,500원이요? 네, 뭐 지금 시점에서 안전하다라고 보긴 어렵죠. 예. 사실 상황 자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단하기 어려운 관세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더 출혈적인 얘기가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국을 결국에는 압박하기 위해서 우회하고 있는 나라들의 관세를 단 10%만 올린다라는 얘기만 나오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2% 이상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이제 1,500원이라고 해봐야 정말 2%만 올라가면 되는 수치여서, 물론 그 2%가 굉장히 어려운 수치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70원대까지도 올라갔었고, 분명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1.2% 정도까지도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서의 염두는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환율에 대해서 왜 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지금 외환보유고가 이제 수요일 날 오픈이 되긴 할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 방어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내수가 강한 것도 아니고요. 앞에서 수출입 동향 1월 달 거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작년 뭐 11월, 12월 걸 다 보더라도 결국엔 반도체의 단독 캐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산업군이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 뭐 내수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수출에서도 굉장히 급격하게 꺼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딥시크라는 이슈도 같이 있었단 말이죠. 왜냐면 이 수출입 데이터를 보시면 분명 선단 공정 위주로서의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 딥시크가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게 좀 캐펙스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단기간으로 이런 HBM 쪽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뭐 엄청나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 스토리로 가서 아직까지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뭐 제한된다거나 줄이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절성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된다면 이거는 약간의 공포 심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런 GDP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는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이제 오늘 뭐 신문 보신 분들은 커피값 뭐 원두 엄청나게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고, 오늘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동향도 꽤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광물 전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건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 과연 원화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조금 물음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500원을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지금 수준도 사실 굉장히 위험한 네. 상황이지만 아예 무조건 안 간다라고 배제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증시에서 좀 플레이를 할 때 부정적일 때는 조금 더 부정적인 거를 열어놓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혹여라도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뭐 증시의 방향성은 오히려 좋아지는 거니까 뭐 부정적으로 조금 더 룸을 열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방을 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을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가 결국 쏘아 올린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속에서 너무나 영향을 받는 피해 섹터들이 많습니다. 그 피해주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 앞서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런 피해를 받는 섹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씩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관세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대표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 쪽입니다. 앞서 자동차 대표주부터 부품주까지 모두 다 좀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기아가 6%가 넘게 하락하고 있죠.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득실 계산이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크게 밀리고 있어요. 반면에 캐나다나 멕시코 관세는 현대차, 기아보다는 일본 업체의 타격이 크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미치는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트럼프 관세에 따른 자동차주의 영향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빠지는 것만 봤을 때도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관세 때문에 지금 충격을 받는 섹터들이 많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수출주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일단은 지금 대표 종목을 보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재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대에서 지금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낙폭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6% 넘게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두 회사의 좀 차이를 본다면은 역시나 이 관세 부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느냐 이 강도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사실 기아보다는 이 멕시코 쪽에서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 부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은 오늘 계속적으로 이 경쟁업체 중에 하나인 이 도요타라든지 아니면은 혼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던 나라 중에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쪽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50%까지 되지는 않지만 40% 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에 대한 충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비중이 1%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쟁업체들과의 어떤 차별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급락이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심이 조금 더 다시 완화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오늘 오히려 최저가 그러니까 작년 이제 11월 달에 19만 7천 원 정도 선까지 내려왔었거든요. 이 선에서 일단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장기로 조금 베팅할 대형주를 찾는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권이라면 실적 대비했을 때는 좀 약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대형주를 찾는 분들이라면 이번 변동성을 활용해서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현대차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확실히 오늘 갈리더라고요. 현대차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오히려 지금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좀 들어가 볼 만한 대형주를 찾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대차 접근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요. 기아는 또 멕시코에 공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관세 직격탄을 받는 만큼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해서도 조금은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전지 섹터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 관세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전부터 악재가 너무 많았죠. AMPC 뭐 보조금 이슈도 있고요. 전기차 캐즘과 뭐 중국 업체와의 경쟁 등등 그냥 악재가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관세 이슈는 센티 악화 측면이 강한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탈 회복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건지 하창원 본부장님, 2차 전지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뭐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산업군들도 휘청휘청 거리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관세도 있고 뭐 중국에 대한 또 그런 경쟁. 경쟁. 예. 네, 특히나 이제 ESS가 우리나라가 좀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홀라당 중국 업체들이 미국 업체들과 계약을 또 많이 맺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덩치는 크고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뭐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이제 바스켓으로 던지는 현 상황에서 다른 쪽보다 아무래도 매수세가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매수 물량보다 매도 물량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2차 전지들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52주 신저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쪽 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사고 싶어도 자금의 여력이 조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게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은데 과연 될까? 그리고 요번에 수출입 데이터 이제 3자부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제 전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종은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지만 이런 전기차,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가 넘게 또 줄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뭔가 업황도 좋지 않고 트럼프에서의 규제 이슈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뭔가 3원계다 보니까 LFP로 뭔가 하기도 좀 애매하고 전고체도 좀 시간 걸리죠.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다른 기타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 여러 산업군들 대비했을 때 과연 어떤 부분에서 비교 우위가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상 가격이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뭐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볼 만한 게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이제 매도가 같이 나오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밀리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트레이딩은 언제든지 어떤 산업이든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증시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좀 억울하게 밀린 산업군들이나 혹은 뭐 이제 딥시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밀렸을 때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쪽들이나 이런 쪽들이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과연 앞단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실적도 안 받쳐주고 악재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 수급적인 요인들까지 봤을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선순위에는 2차 전지를 올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도 대부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관세 이슈의 영향력이 또 있는 것인지 물론 자동차나 2차 전지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영향권에 들어간 걸까? 박철순 이사님 이쪽은 어때요? 네, 근데 뭐 수출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당연히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어떤 충격을 뭐 피해 나갈 수는 없는 네.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오늘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대표적인 이유는 트럼프의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뀌었던 부분이거든요. 그전에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계속 했었는데 또 지난 연휴 동안에 또 연준의 입장을 뭐 지지하겠다 그래서 금리 동결도 뭐 이해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가장 큰 어떤 수혜주로 분류됐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기타 이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투심이 좀 약화가 됐던 게 오늘 하락의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안 빠지고 있는 업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에 특별히 제약바이오에만 속한 어떤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면요. 역시나 최근에 가장 강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가 됐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약박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CDMO 관련된 사업들인데 관련돼서 바이넥스도 역시나 같이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0.69%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조금 더 그래도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같은 또 CDMO지만 그래도 아쉽게 ST팜은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역시나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 높습니다. 보통 CDMO 기업들 대표적으로 언급드린 방금 새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임상에 대한 어떤 원재료에 대한 어떤 위탁 생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업 생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보다 올해 더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그래도 이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보시면 지금 클래스 G 같은 경우도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최근 변동성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출에서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라고 대응하신다면 일단 뭐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종목들은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CDMO나 CMO 관련주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도 잘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세 전쟁에 영향을 받는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좀 세워봤고요.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잊혀졌던 게 이제 딥시크 충격입니다. 이쪽도 만만치 않게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성비 AI 이것 때문에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반면에 AI 소프트웨어 쪽은 잘 가고 있는 상황. 하나씩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3%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만만치 않게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있는 반도체주입니다. 일단은 대내적으로 주 52시간 이슈도 있고요. 이재용 회장의 2심 선고 결과가 오늘 또 나올 예정이라서 이게 또 무죄가 된다면 사법 리스크 해소 측면으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아직 좀 기다려 봐야겠죠. 그리고 트럼프 관세나 딥시크발 충격 같은 여러 악재도 있고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것도 분명히 빨리 지나갈 이슈는 아닌 것 같아서요. 반도체주 보유자들의 대응 전략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좀 주요 하드웨어 업체들의 예.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캐펙스에 대한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기업들 CEO가 멘트를 쳐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전까지는 아마 조금 순환매 관점으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움직임이 일단 상당히 강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것도 내일 방안을 예정하고 있는 올트만의 CEO가 왔을 때 또 어떤 얘기를 해주니까 중요하죠. 만약에 별 얘기 없이 그냥 좀 부정적인 얘기하고 간다.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올 수가 네. 있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 쪽으로 좀 쏠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딥시크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스토리였냐면은 HBM,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런 이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 HBM과 데이터 센터 이런 쪽들이 확장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AI 소프트웨어가 발달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게 기기로 들어가면서 로봇 쪽 쪽으로 좀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스토리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왔거든요. 또 거기에 맞게끔 대기업들의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드웨어 쪽이 날아갔으니까 그럼 이제 뒷단에 있는 쪽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요소들이 또 소거가 되면은 또 그 안에서 또 뒷단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딥시크 물론 지금 좀 데이터나 이런 전력을 좀 덜 사용하긴 하겠지만 지금 사용자는 사실 아직도 열에 한 명 쓸까 말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분의 1로 줄어든다 한들 과연 캐펙스 투자를 지금 수준에서 멈춰도 되는 수준일까에 대해서는 전 상당히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만약에 인프라의 원년을 거의 선언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거에서 주춤거린다? 그럼 중국한테 밀린다라는 거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요? 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LA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만 LA 화재도 종료가 되긴 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좀 태우기도 했고요. 애초에 노후적인 지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는 거의 불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또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눌림 이후에 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예. 전력 인프라 같은 거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뭔 소리냐 이러시면 이제 네. 순환매 나오고 있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매 기회를 포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인프라 투자는 끝나지 않은 거다 보니까 여전히 전력 설비 이쪽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한 대응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창 순환매 잘 나오고 있는 로봇이나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쪽 이야기 해볼게요. 딥시크 반사 이익으로 이제 AI 소프트웨어는 시장 대비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서 이쪽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갈 곳을 잃은 수급이 더 몰리는 현상인 것인지 오늘의 AI 소프트웨어의 급등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플리토가 오늘도 24%대 급등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카오 중에서도 카카오가 탄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이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4일에 샘 올트만 오픈 AI CEO
CEO가 방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정신화 대표와 함께 만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AI 관련한 협업 소식까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 이쪽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순 이사님, 오늘 AI 소프트웨어 급등세도 좀 분석해봐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 정말 좋은 뉴스 하나 붙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일단 이 카카오가 이제 지금 샘 올트먼 CEO가 와서 이제 미팅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 대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네. 발표를 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에 대해서 아직 뭐 특별하게 알려진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떤 카카오의 지금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카카오가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인 카나나라는 걸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다 보니까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대감이 워낙 또 높은 그런 인지도가 있는 대표가 오는 거기 때문에 뉴스를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플리토라든지 뭐 바이브 컴퍼니 아니면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등등등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딥시크 충격이 이제 우리 시장에 이틀 동안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뭐 딥시크가 오픈소스로 공개가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다가 조금 더 각자 회사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을 더 더해서 손쉽게 더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오른 것도 또 아니거든요. 오늘 사실 좀 강세를 좀 기대했던 종목들이 또 다시 한번 음봉 만들면서 많이 밀리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마음 AI라든지 이런 것들도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4%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도 역시나 갭 상승해서 출발을 했지만 일단 역시나 30%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사실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보이진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등주는 일단은 빠르게 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저가권에서 이제 반등을 좀 기다릴 수 있는 즉 차익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저평가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을 하신다면 좀 더 빠른 매매로 해서 수익을 좀 단기간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이 난 종목들은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시고 추가 베팅은 일부 비중만 하시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 나올 뉴스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너무 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만큼 단기간에 우리가 좀 수익을 일정 부분 챙겨보자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AI와 함께 또 항상 따라가는 게 로봇주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순환매적 관점일 수도 있고요.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섹터 내에서 워낙에 주가 차별화 보이다 보니까 확실히 가는 것만 잘 가는 것일까? 잘 골라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아까 순환매적인 관점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주가의 차별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네.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나 더 많이 움직였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적인 노이즈가 나오고 있죠. 네. 뭐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에서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이 제가 알기로는 어제 한 2,500만 원 정도면 한 기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중형차 한 대 값이면 이제 로봇과 쎄쎄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이제 옵티머스에 대한 가격 자체를 3천만 원 이하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생각보다 로봇이 해볼 만한 가격대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노이즈가 되는 것 같고요. 뭐 짐꾼으로 써도 되고, 일단 AI 탑재하면 이제 뭐 간단한 사무는 뭐 다 손가락 잘 움직이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일단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로봇에 대한 생산량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감속기나 뭐 또 이제 액추에이터 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좀 돌아갈 수 있어서 그와 연결되어 있는 쪽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뭐 인탑스 이렇게 뭐 생산과 연관되어 있는 쪽들로 좀 같이 연결고리가 생겼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뭐 기술적으로 엄청 대단하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로봇주들의 실적이 엄청 잘 나온다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엔 대기업 모멘텀이 붙어있는 산업군들 위주로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에 로봇주에게 뭔가 큰 신호탄이 된 게 그 대기업들의 뭐 투자 가속화 이거다 보니까 대기업 모멘텀 붙은 종목 위주로 좀 체크해보자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시장은 지수가 보니까 여전히 뭐 비슷해요. 3% 가까운 뭐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래서 어디로 좀 피해야 될까? 투자 안전처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고환율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 두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이사님, 이 두 가지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를 꼽는다면요. 우선으로 봐야 할 섹터가 궁금한데 보통 환율 올라갈 때 우리가 좀 방어주라고 불렀었던 그 수출 관련주들, 뭐 대표적으로 음식료 이런 쪽이 나름 잘 버티긴 하거든요. 어느 섹터를 우선적으로 보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수출주를 좋게 보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수출주라고 해서 이게 고환율일 때 무조건 수혜를 받는 건 아니라고 일단은 아시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다 제조를 해서 해외에서 팔면 사실 이 환차익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재료를 또 만약에 해외에서 달러로 사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재료에 대한 어떤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진율이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출 비중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들은 일단 엔터주들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관세에 대한 부과에 대한 어떤 자유로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고환율에 따른 수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섹터기도 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주는 사실 국내에서 제작을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티스트를 제작한 이후에 해외로 가서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환율이 높을 때 상당히 마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환율,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높아졌을 때 그렇지만 특히나 일본 쪽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도 사실 엔저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거보다는 조금씩 일본에서도 수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일단은 크게 오르지도 않은 이 보통의 우리가 빅4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장 또 유명한 뭐 BTS라든지 아니면은 블랙핑크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대노라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또 복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실적도 올라갈 수 있고요. 수급이라든지 관심도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엔터주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올해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이 최근에 좀 많이 좀 밀렸던 경우들이 좀 있는데 화장품 사실상 역시나 수출이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KBT에 대한 인기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들은 좀 조정이 끝난 이후에 반등을 보면서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거기서 전체적인 시장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용기를 만드는 펌데코리아라든지 아니면 소재를 만들고 있는 뭐 현대바이오랜드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으니까요. 이런 종목들도 브랜드 기업들과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든 수출주가 다 좋은 건 아니다. 수출 비중도 따져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요. 이 관세 무풍지대라고 해서 오늘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었던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더불어서 화장품 쪽에서도 수출주 일부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쪽 최우선으로 보세요? 저는 어쨌든 핵심의 키가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산업을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 네, 예. 그냥 그쪽으로 계속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아예 좀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네. 것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결국에는 폭풍의 힘을 가지고 있는 주급 주체로 좀 접근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보면 이제 조선부터 시작해서 쭈쭈쭈쭈 산업군들 나오잖아요. 우리가 최근 한두 달 사이 계속 경험했었던 네. 트럼프 트레이드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 쪽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 등등 트럼프와 함께 좀 동행해 갈 수 있는 쪽을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더 커넥트 머니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